네,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장성철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국무회의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있었는데 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처음으로 비록 화상이지만 대면을 했습니다.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도 있었고 오세훈 시장도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방역에 대해서 어제 오세훈 시장의 기자회견도 있었지만 이 서울형 방역이 정부의 방역 정책이랑 이 궤를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것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고요. 새로운 시선으로 또 서울형 방역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오늘 국무회의 내용이 상당히 전향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양새도 좋은 것 같아요. 이 국무회의 하는데 야당 측의 서울시장이 와서 발언도 하고 야당의 입장도 전달하고 또 자기가 취재한 서울시민의 의견도 내걸고 그래서 이 방역 문제, 상생 방역 문제는 이건 오세훈 시장이 물론 처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상생 방역 문제에서 이거 업종별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 계속 논의됐던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라든가 방역대책본부에서 고민했던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실줄이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가 진단 키트라는 방법도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이제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보여져요. 중대본 할 때 꼭 지자체들 의견을 같이 듣거든요. 네. 협의하고 어차피 왜냐하면은 중대본은 거기서 결정하지만은 그걸 실행하는 것은 다 지자체거든요. 다 각 지자체에서 현실하고 맞다트면 실행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진짜 업종별로 그 시간을 영업 시간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 이번 전에도 검토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방안이 없는 것인지 또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가진단 키트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자가진단 키트가 이제 전문가들 의견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직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상당히 그것이 확진 판결이 나는데 40%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보강할 것이냐 그리고 소상공인과 이 자영업자들에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야당 시장과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면은 저는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국무회의 앞으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제언을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무회의 참석한 첫 번째 야당 인사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다른 목소리 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생각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언제 극복될지 모릅니다. 자영업자분들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10시 이전까지만 그리고 5명 이상 모이면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더 어려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해 보면 지하철 아침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요 10,000원 버스 10,000원 지하철이에요. 그 1시간 정도 전 일산에서 출퇴근하는데 1시간 정도 그렇게 10,000원 버스에 있으면 안전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대형마트 가보면요 주말에 가면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은 집합 금지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식당 4명만 있으면은 안 걸리고 대형마트, 지하철 많은 분들이 있어도 안 걸린다? 이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생계와 방역, 이것은 분명히 공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처럼 자영업자들을 옥죄는 식의 방역은 좀 다시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려서 제3의 방역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오세훈 시장도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어요. 본인은 코로나19 전문가 아니에요. 방역은 최고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있어요. 이분과의 방역 문제에 관해 있어서 혼돈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 고집만 하지 말고 충분히 논의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청와대는 지금 인적 쇄신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인물들의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지를 위해서 물밑 취재를 늘 해오시는 저희 장 소장님, 이번에도 좀 들려오는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전에 청와대에서 핵심 관계자가 말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개각, 청와대 개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봤더니 목요일 날 개각을 하겠다. 금요일 날 청와대를 개편하겠다. 그리고 다음 주 초에 국무총리를 바꾸겠다. 이런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정무수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사수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러한 것이 가장 주요된 포인트인데
이철이 지금 전 국회의원이 정무수석 가는 거 아니냐, 예. 유력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분은 거의 뭐 확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개각 문제와 관련해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쇄신을 개각과 청와대를 개편함으로써 쇄신 이미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쇄신 이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다른 곳에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검찰총장입니다. 차기 검찰총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그것이 쇄신의 이미지인지 아니면은 더욱더 권력을 장악하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비칠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친여권 성향의 이성윤 서울지검장이라든지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이런 분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요. 예. 그동안에 하려고 했던 쇄신 노력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검찰총장은 이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에서 또 지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청와대 쇄신을 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던 상황이라서 이철희 전 의원이 만약에 하마평대로 청와대 정무수석이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철희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이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단순한 회전문 인사도 아니고 어떤 그 뭐 친문 핵심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비주류에서 좀 널리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던 사람이 들어온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당도 좀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여론도 제가 들어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참에 청와대 그 수석들 인사뿐만이 아니라 개각 요인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정세균 총리가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리고 변창흠 장관도 있고 좀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뭐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은 이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심판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25개 구에서 졌단 말이죠. 이러한 선거가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청와대나 문재인 정권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심판을 받았으면요. 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수용해야 됩니다. 국민들 앞에. 우리는 심판을 받았으니까 우리 다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이지 않으면 또 심판받습니다. 여태까지 선거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좀 탕평 인사도 좀 하고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적재적소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좀 인사를 쫙 해서 국민들에게 그동안에 이 심판받은 요인들을 다 청와대에서 분석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다 분석했을 것이고 그것을 인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는 뭐 이거는 뭐 유명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기회가 왔다. 그런 기회를 여권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무총리들을 보면요.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최장수 총리로 네. 그리고 이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총리 각각의 캐릭터들이 분명했습니다. 지금 새로 선임하게 될 국무총리는 이 정부 마지막까지 함께 가야 할 총리인데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 이런 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력에 전 노무현 정권 때 뭐 했던 분,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뭐 했던 분 이렇게 본인의 사적인 인연이 있는 분 중심으로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선도 관리해야 되고 통합형으로 중립적으로 좀 야당에서 야 그래 저분이면은 우리가 그렇게 인사청문회 안 해도 될 정도야라고 생각할 분 정도를 좀 널리 인재를 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뭐 김부겸 의원이냐, 뭐 이미경 전 의원이냐 이런 분들로 한다고 하면 야당과의 갈등과 다툼은 쉽게 잦아지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국민들에게 주는 감동도 상당 폭으로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쇄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어제는 초선 재선들, 오늘은 또 3선 의원들 모여갖고 쇄신 방향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조국 사태를 두고서 보는 견해들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 같은 개혁의 어떤 방향성과 속도에 대한 시선들 이런 것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쇄신 방향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하여튼 뒤늦게나마 민주당 내에서 이번 선거의 결과에 입각해서 이러한
내부의 목소리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나마 반가운 얘기다. 전 이번 상황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얘기들을 안 했나. 정말. 진단 키트 문제 같은 경우도 신현영 의원인가요? 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자기가 누차 얘기했었는데 전혀 얘기가 안 됐다.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전문 영역은 다른 문제고요. 그런 신현영 의원의 얘기를 봤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소통과 이 언로가 막혀 있었던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네. 왜 그랬는지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초선 의원들의 용기죠. 용기정리 얼마나 프레스가 있었겠어요. 그걸 통해 갖고 이제 재선, 삼선들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제대로 다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 심판해서 졌는지 다 알아요. 지역과서 들어오면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쇄신과 방향을 할 것이냐.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기득권에 있었던 건 아니냐. 예. 실제로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 권력도 갖고 있죠. 국회 권력도 갖고 있어요. 만약 야당이면은요 아마 지금 확 바뀌었을 거예요. 제 생각은요. 근데 갖고 있어요.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 갖고 있으니까 더 쇄신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서 쇄신하고 개혁해야 내년에 대선에 희망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자신네들의 살을 그래야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정신 차렸구나. 이제 희망을 걸 수 있구나. 문재인 정부 이후에 다음 차기 정권도 이 사람들에게 맡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번에 그냥 하는 척하고 모양새만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이 현재 민심의 현 주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좀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니까 2016년에 총선에서 졌던 새누리당이 망해가는 길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에 총선에 지고 난 다음에 쇄신 논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당원들은요. 친박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의 오른팔이었던 이정현 의원을 예. 당대표로 뽑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쇄신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한번 보세요.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 있습니다. 원내대표, 제가 감히 예언을 하자면, 친문의 핵심인 윤호중 의원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문의 핵심인 홍영표 의원이나 우원식 의원 두 분 중에 한 분 될 겁니다. 그러면요. 당은 친문 세력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장악력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번 선거의 참패 원인이었던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바뀌어야 노선과 정책이 바뀝니다. 근데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러면요. 쇄신할 수 없는 구조로 돼버린다라고 저는 전망해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민심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당심의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부의 어떤 강경한 목소리대로 갈 것이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의 그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의원들의 구조를 봤을 때는 윤호중 의원이 유리한 게 사실인 거죠. 반면에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4명에다 2명으로 좁혀졌잖아요. 박완주 의원은 상당히 다른 목소리를 지금 내면서 네. 도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윤호중 의원은 좀 원내대표는 그래도 좀 유능하고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16일 날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원내대표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당대표는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예. 되느냐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저는 이 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민주당이 이제 지금 권리당원 포지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원내대표 선거에 결정되는 건 권리당원 그거는 권리당원이 투표하는 건 아니더라도 근데 이번에도 드러났지만 지지층 결집만을 강조하다가는 이 외연 확장이라든가 이 부동층이라든가 무당파층을 다 놓쳐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 앞으로 당내에 무슨 결정 구조를 할 때 권리당원들이 있긴 강한데 이것은 지금 어떤 현대 정당의 흐름에 봤을 때 상당히 퇴보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과거에 20세기의 대중정당, 계급정당이라 그러는데 이 형태가 지금 얘기하는 민주당의 권리당원들 지금은 다 지지자 정당이란 말이에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리퍼블리칸 데모크라틱하고 민주당, 공화당 여기 쭉 저변에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런 대중정당 모델을 다 끝났어요. 이제는요. 다 지지자 중심의 정당이거든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국민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했어요. 그 국민의힘 그 권리당원 갖고 안 했단 말이죠. 예, 이게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앞으로 당내 의사 결정이라든가 후보를 선출할 때 이 권리당원들이 물론 중요하죠. 로열티가 중요하니까. 그러나 큰 선거를 앞두고라든가 큰 결정을 할 때는 국민 여론이 반영되는 후보 선출 과정이라든가 당내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야 민주당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2002년도에 노무현 바람이 불었을 때 그때 어떤 구조였습니까? 국민 참여 경선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 민주당 당원들이 노무현 후보를 선출한 것이 아니라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선거인단으로 들어와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노무현 후보를 만들어내고 노풍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리고 20, 30대 청년들이 했습니다. 이번에 20대, 30대, 20대 청년들이 민주당을 등을 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에 미래가 있다라고 표를 줬단 말이죠. 예. 그분들이 이제는 지금 나이가 드셨지만은 이번에 20대들이 예를 들면 민주당에게 표를 안 줬다는 것은 민주당이 미래가 없다라고 20대들이 판단한 거거든요. 굉장히 엄중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공동체가 어떻게 해낼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야만 미래가 있는 것이죠. 미래가 예. 없는 정당에게 어떻게 투표를 하겠어요? 네. 이런 점들을 좀 저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엔요 보수 야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재보궐선거는 끝났는데 이 합당 여부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두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금요일 날 의총에서 합당 문제에 관한 의원님들의 뜻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당이 시도당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 다음 주 중에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국민의당의 시간 계획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당 의총에서 어느 뜻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오늘 아침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다음 주 정도 그때까지 어느 정도 방향을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내년 대선 때 야권의 혁신적인 대통합과 그리고 또 정권 교체, 그것의 목표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선거 전부터 계속됐던 이야기였고 뭐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은 네.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더 어렵게 간다는 느낌도 들고요. 일단은 지금 국민의당과의 합당이라는 문제, 또 전당대회 시기, 여기에다가 요즘에 좀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야당이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갈등도 많이 있고 의견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이것을 정리하고 조정할 큰 어른이 없다, 구심점이 없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 놓여져 있는 3당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 문제,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큰 고민인데 어제 이제 회의를 보면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빨리 안철수 대표랑 합당을 하자. 그랬더니 다른 비대위원들이 아니 왜 합당하려고 그러냐. 이것은 안 된다. 들어오면은 분란만 생기니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새로운 정통성 있는 지도부가 와서 합당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자라고 했더니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당히 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요. 우리 당원들 뜻 물어봐야 돼요. 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 어떻게 해줄 건데, 나 합당을 하면 나 지분 어떻게 챙겨줄 건데, 나 대우 어떻게 해줄 거야. 이런 줄다리기예요. 그래서 양측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상하게 그냥 꼰대가 돼버렸어요. 이미지가. 그래서 받아들이면은 국민의힘이 꼰대 정당, 영남 정당, 예. 막말하는 정당 그런 이미지를 가질까 봐 초선 의원들이나 다른 비대위원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호영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이 잘 조정하고 해결할지 그분의 이제 정치력이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 상황에서 본인의 이제 향후 정치적인 어떤 그 위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안철수 대표의 정치 생명이 글쎄 어느 정도 갈지 저는 잘 자기가 스스로 헤쳐나가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권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은 예.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해서 전에 박지원 의원이 그때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했었잖아요. 그때 박지원 지금 실장이지만 저 원장이지만은 안철수 대표는 아마 그 당시 뭐 그러니까 당 이름이 미래통합당입니까? 예. 국민의힘 전신에 네. 야당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있었죠. 극중이라고 그랬죠. 익스트림 센터라고 그래서 이러한 극중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자기 정체성이었고 자기 정치였거든요. 새로운 정치의 표방을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대권을 향해서 자기의 개인의 걸음만 뚜벅뚜벅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점들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안철수 대표가 자기가 처음에 정치할 때 2011년도입니까? 그 당시에 안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12년도에. 그때 왜 불었느냐라는 거. 그때 정권 교체하라고 바람이 분 건 아닙니다. 예. 단일화하라고 바람이 분 거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요. 그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물론 정치 과정이나 역정이 워낙 힘들었지만은 그래야만 안철수표 정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 지금 국민의힘의 통합 문제도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저는 통합만 한다 그래서 그 당이 성공한다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 지난 총선 때 미래통합당이 많이 통합했잖아요. 다 들어왔잖아요. 그냥 유승민 세력, 모 세력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근데 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졌단 말이죠. 참패했단 말이에요. 그걸 왜 그러냐면 통합해봐야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으면은 전혀 국민들은 아 니네들끼리 그냥 통합했구나. 정치 세력 간의 통합이구나. 의미 없어.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건 지지자들의 통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변화해야 되는 거죠. 안철수를 지지했던 세력들을 통합하려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변화해야 되는 거죠. 상당히 이념적 좌표라든가 아니면 정책 방향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가는 거죠.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안 가도 그냥 갑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면 그러한 통합의 의미에서의 실질적인 국민의 지지를 통한 지지 세력 간의 통합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해야지 누구 들어오고 누구 나가고 이게 통합이다. 그럼 자기네끼리 통합한다고 국민들이 아유 또 그냥 구태 정치하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예. 생각합니다. 안 대표 입장에서 과거 18대 대선 이후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었나요? 그 김한길 대표와의 이른바 합당을 통한 공동대표 체제 이런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나 좀 여러 지도자급의 인사들이 상당히 좀 회의적이다.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외부에서 계속 얘기하죠. 예. 받아들이지 마. 저기 당내 분란만 불러일으킬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때와는 좀 다른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네. 국민의힘 당권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병수 의원, 오선 의원인데 당대표 하마평에 올랐었는데 불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정진석 의원이 오선 의원으로서 얘기가 돌고 있고 초선 얘기들도 있어요. 그 당권 도전 전당대회까지 아직 시간은 조금 있지만 이 당대표가 차기 대선 레이스를 사실상 조율하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주호영 원내대표랑 정진석 의원이 뭐 만나가지고 단일화 해보자, 뭐 단판 짓자라고 하는데 저는 두 분 다 출마할 것 같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쯤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뭐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홍문표 의원, 그다음에 윤영석 의원 이런 분들이 좀 출마하려고 하고 있고요. 초선 중에서는 김웅 의원이 가장 지금 의욕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 저런 도전 괜찮아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당대표랑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안 될 당대표 가능성이 없는 좀 적은 당대표에 나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은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해서 초재선 의원들의 지분을 좀 확보하는 것이 좋은지 그거는 전략적인 판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게 지금 당대표 선거도 있지만 원내대표 선거도 중요하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견환대행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면
원내대표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지금 김기현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지금 맞붙어 있는데 초선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 영남당 되면 안 돼. 당의 모든 얼굴들이 영남 출신이면은 우리 다음번 대선 어떻게 치러? 라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누구 한 명에게 이게 귀결이 되는 상당히 거네요. 피해를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원내대표 이 구도도 주호영 우리 지금 원내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예. 전망해 봅니다. 네. 예. 그리고 끝으로 짧게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국민의힘이 이제 송원석 의원 폭력 사태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일각에서 이제 잦은 탈당 권유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문제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탈당을 하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송원석 의원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탈당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크대요. 내년 대선도 치러야 되고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자칫 잘못하면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완전히 정치권에서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탈당 고심은 하고 있지만 탈당 안 하더라도 당에서는 제명 같은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송원석 의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유영하 교수께서는 관련해서 좀 견해가 저는 있으세요? 김종인 위원장이 있었을 때는 저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막아진 것 같아요. 막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김종인 위원장이 잘 막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이렇게 올바른 방법상에 있어서 아무래도 위에 한 사람이 막은 거니까 예. 이것이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통용이 되는지 모르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나가니까 그만두니까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돌발 사건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장성철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